일어납시다. 수고하시다. (291쪽) 대한민국 정부 수립가부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1번 봐보죠. 남북협상 부분에 유엔의 한반도 문제가 상정되었다. 47년 유엔 한국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결정. 총선이 즐겁습니다. 총선이 결정됐다. 총선거가 유엔 소총의 가능한 제도 우선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유엔 소총회 밑줄었습니다. 유엔 소총회. 그러면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선거가 이루어진다. 가장 필요한 게 공정성이죠. 왜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는 무정부인 거예요. 무정부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시위원단을 파견해요. 북쪽과 남쪽의 공이 파견해요. 공정성을 가진 선거인지. 서울에 오게 된다고요. 그럼 북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이때 북쪽 애들이 감시위원단에 서울에서 북한에 오는 걸 반대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선거는 치러지지 못하게 돼요. 오케이? 전개 갑니다.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를 수립 주장합니다. 남북 재정당 사회 단체다 지도자 협의 참가 일명 이걸 사기회의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미지를 보면 돼. 남북 재란 말 모든 정당의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에 참석합니다. 48년 4월 북한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일명 줄여서 사김회의라 불러요. 북쪽의 두 사람, 남쪽의 두 사람이 남북 문제를 협의하자고 만나는 거예요. 남쪽에는 김구 선생,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이 네 사람이 남북 정상회의를 합니다. 사김회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일성과 김원봉에서 김구와 김규식은 이용만 당하고 말아요. 이용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이 사김회의는 실패했다 보시면 됩니다. 북한 쪽, 오늘 북한 애들은 김일성 같은 애들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볼까요? 평가. 북은 인민군을 창설하고 헌법초안을 발표하는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북한의 김일성에 이용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따로 정부를 만들려고 이미 계획을 잡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특히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때 하나의 정부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될 수 없다 해서 사김회의를 주장하죠. 제일 위에 올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기하고 수로입니다. 예. 일제강점기 시기에 모든 전기시설과 산업단지 시설 전부 다 북쪽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암흑천지예요. 우리는 전기가 아예 없어요. 이거 끊지 말라고 주장했어요. 사김회의에서. 전기 끊지 마시고 수로 끊지 마시라고. 농사짓는 물 필요하니까. 결국 이거 참 캄캄하게 됐어요. 지금 격세지감 아닌가요? 가끔 저녁에 가끔 TV 보면 이성사진 보여주면 저녁 사진 못해. 우리는 팍하게 돼 있잖아요. 북쪽은 캄캄하잖아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이런 시기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제 단독 선거가 결정됩니다. 즉 북의 불참을 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됐습니다. 자, 이걸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면 4.3 사건.
제주 4.3 사건 책 보시죠.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50 총선거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0 총선거 전에 제주도 쪽에서 반대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선우강의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0.19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렇게. 원래는 옛날에는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반란 사건이 아니고 요즘에는 10.19 사건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총선 반대합니다, 이게. 총선 반대. 결과적으로 제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되었다.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결과 50 총선거에서 제주를 제외한 남쪽의 총선이 실시됐다. 총선 결과 의회가 구성됐겠죠? 왜? 의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헌법을 제정해야겠죠. 우리나라 가장 큰 상위법인. 그 헌법의 1조에 뭐라 했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국가를 만들 건지 공산주의국가를 만들 건지 결정됐다는 얘기죠. 네. 헌법이 제정되었다. 결국 나라에 대통령제가 됐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게 된 게 헌법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50 총선거에 이 국회의원들 갖다 우리는 재헌 국회의원이라 불러요. 임기는 2년짜리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원. 여기에 국회의장이 선출돼야 됩니다. 국회의장의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대통령을 뽑아서 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 결과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는 간접 선거, 간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재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돼요. 이때 국회의장도 이승만이고 대통령도 이승만이 당선되게 됩니다. 대통령도 이승만이 당선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적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승만.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되게 시끄럽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상해 충칭 임시정부를 이명박 정부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뭐죠? 김구에 대한 내용을 부정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되게 시끄러워졌죠. 독립운동 자식들 후손들 되게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도 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보죠. 네, 여기 보죠. 제주도가 완전히 수습이 되지 않았어요. 제주도가 수습이 안 돼요. 그 여수 지역과 순천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차출해서 제주도로 보내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 군인들이 반대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됐죠. 네, 거부하게 됐죠. 같은 민족끼리 통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수 순천 그 주요 광양시 뭐 그쪽 군단위 지역 전체를 강공수를 다 점령해 버렸다. 네, 이게 여수 순천 대표적인 19 사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승만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다 보시면 됩니다. 선후관계 잡으세요. 내용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제주 4.3 사건, 50 총선건, 여수 순천 19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요분들이 완전 진압되지 않았어요. 그 일부들이 이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 그러죠? 얘들이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됐다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죠? 이승만 정부에서 어떻게 얘들 빨치산 활동을 어떻게 해야 돼? 진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압해야 돼서 어떻게? 이 지역에 여수 순천 지역 그쪽 군 단위들 구례, 곡성, 뭐 질산을 중심으로 했던 그 지역 전체, 그다음에 광양의 백운산 이 지역 전체가 빨갱이들 소굴이 된 거예요. 우리 국군이 파견돼서 얘들 갖다 소탕하는 작전이 발생. 이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빨치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요. 빨치산이란 뭐 지하 조직을 운영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프랑스 말에 파르티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하 활동하는 애들. 옛날 독일이라고 싸울 때
이게 이제 일본식 발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다 보니 이게 파르티잔이 빨치산이 돼버렸어요. 네, 지하 조직 활동하는 애들 갖다가. 빨치산 조직이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양민들이 희생당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꾸준히 받아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 받아왔잖아요. 그 시기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그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빨치산 활동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네, 옛날에 뭐 안성기 배우가 나왔던 대표적인 영화들이. 다음 페이지 보시죠. 국민보도연맹 사건.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자로 전향해 결성한 반공단체이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경제 후퇴하는 과정에 이들을 집단 학살했다. 이게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실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해서 사회주의자였는데 사상 전환해서 완전 민족주의로 바뀌었어요. 전쟁이 터져 얘들 못 믿겠는 거야. 다시 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단체 학살시켜버렸어요. 이걸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불러요. 이승만 정부 시기의 최고 실정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 이승만 정부의 정책다운 정책이 딱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반민족 행위처벌법 별표 5개. 반민족 처벌법. 목적합니다. 재헌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제정했습니다. 내용, 일제시대 친일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했습니다.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해서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실행,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되었고 특별조사위를 만들고 국회 내 사무실, 국회 내 똑같이 국회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반발, 반공정책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책을 우선시하던 이승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와 국회의원들이 남도당과 내통했다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적어봐요.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데 남도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 당선됐다는 거예요. 빨갱이라는 거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친일 세력의 방해 공작. 그 다음에 일본 경찰 간부 출신의 반민특위 사건. 경찰의 밑줄을 그어볼까요? 경찰들이 국회에 있는 반민특위 요원들을 보호해야 되겠지. 누구 테러로부터, 그죠? 근데 얘들 갖다가 얘들이 반민특위에 있는 사무실 집기를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위원들을 구타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반민특위법에서 만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승만은 어떤 포지션을 취했을까요? 반민특위 이승만은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방조했을까요? 방조였죠. 그죠? 적극 도와서 친일했던 애들 전부 다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하지 못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승만의 약점이에요. 초대 대통령이 됐다면 제일 먼저 할 게 친일파를 청산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이승만의 한계점이에요. 보세요. 이승만이 끌고 간 단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 불러요. 줄여서 우리는 독촉이라 불러요. 독촉이 봐봐. 50총선거에 표를 얻지 못했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게 한 방법은 연합작전밖에 없어요. 그 당시 가장 많이 당선된 애들이 무소속이에요. 무소속과 독촉이 손잡고 그 다음에 김성수, 송준호 같은 애들은 한민당이죠. 아까 잠깐 제가 실수했던 한국민주당과 손을 잡게 됐어요. 왜? 김성수, 송준호, 이승만 같은 사람 손을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친일 행각을 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승만 정부는 결국은 친일파를 청산하겠다고 뭘 만들었어요. 사무실 어디에 맡들었다고요? 국회에다가. 기간은 2년 정도를 잡아서 친일파를 처분하겠다고 상당수의 50여 명 정도를 구속시켰어요. 구속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완전 처벌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국회 사무실을 갖다가 빌려서 2년짜리 사무실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기물 파괴가 되고 경찰이 비협조가 됐어요. 경찰은 왜 비협조가 됐을까? 보세요.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게 경찰하고 군인이에요. 나라를 끌고 나가는데, 유지하는데. 경찰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돼. 군인은 국가를 지켜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다 일제강점기에 이거 있던 사람들이에요. 친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승만은 굳이 경찰, 군인을 써야 되냐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저 사람들 죽이겠다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아니에요? 쟤들이 독립운동가 체포하고 색출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봤더니 경찰을 지키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다 경험자들, 다 친일자들이, 친일했던 애들이에요. 어차피 경찰 다 친일파들이에요. 군인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계급, 복식 입었던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이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얘들을 어쩔 수 쓴 거야? 나중에 물어본다고, 우리가. 아니, 저걸 왜 썼나요? 물어본다고. 아무도 없어서 쓴 거예요. 없어서. 그러면 봐봐. 얘들 다 친일파잖아. 그럼 친일파를 처벌하겠다 한 거잖아. 그럼 얘들 어떻게 달라들이 박살 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상한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거 폐지하고 만들 거니까. 근데 이런 형상이에요. 경찰, 군인이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얘들이 미리서 쳐버리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런 사람 썼으니까 물어봤더니 본인이 정보를 잡고 난 다음에 공무원을 시킬 사람들, 선생을 시킬 사람, 경찰을 시킬 사람, 군인을 시킬 사람, 사회 저변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조직들이 전부 다가 우리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방학교 너무 다 짧아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 얘네들 그대로 꼭 같이 쓰는 거야. 결과적으로 친일파 창사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한계점이 딱 정해져 있어. 왜?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도와준 세력 상당수는 친일했던 애들이 이승만에 다 붙어버렸어. 그럼 이승만한테 친일파 청산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지. 왜? 자기를 밀어주고 지지했던 세력 전부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거든. 이승만 한계점이 딱 봉착됐어. 정권을 잡는데 한계점이 봉착. 대신에 또 장기 집권을 하려면 욕심이 있어. 되게 상당수 친일파들이 이승만한테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 친일 잔재를 완전히 처리하는데 어려웠던 문제 하나이다. 페이지 넘깁니다. 쭉 넘겨보겠습니다. 300페이지. 300페이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했던 내용이 그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50 총선거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50 총선거. 기억번. 밑줄 하나 넣을까요? 최초 민주선거입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밑줄 긋습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 예, 지금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죠? 그죠? 네. 21세 동그랗게 크게 쳐줍니다. 21세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네. 지금 우리 18세인가요? 법이 바뀌어서? 그죠? 고3도 생일 빠른 애들 선거 가능하겠죠? 21세가 되게 장난 많이 치는 거 꼭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회 임기 2년 밑줄었습니다. 임기 2년. 아까 했죠. 무소속이 가장 많이 당선되었다. 무소속도 밑줄었습니다. 누가 손잡은 거죠? 무소속이? 김승송지 한민당과 독립촉성중앙회 독적 이승만이 독적 손을 잡아서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한계. 김구, 김규식 등 남북협상법 공산주의자는 불참입니다. 불참이 죽었습니다. 총 200개 의석 중에서 제주도 2개 선거구는 실시되지 못했다. 이유는 4.3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재선이 이루어졌다. 재현헌법 갑니다. 재현헌법. 요즘에 사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료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총강 보겠습니다.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55조. 대통령과 부통령 연기는 4년으로 한다. 재선에 한해 1차 중임해 주다. 1차 중임. 재선에 한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훗날 발췌기한을 만들죠. 그 다음에 86조군요. 86조 봅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여 그 분배의 방법, 소유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 정한다. 예, 농지 밑줄로 씁니다. 농지. 우리 이제 농지 계획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죠.
쭉 넘겨질까지 반복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302쪽. 미군정기 농지계획은 난이도를 상으로 해줘봐. 네. 8번에 미군정기 농지계획은 상에 해당되는 문제. 그 다음에 9번에 남한의 농지계획은 그냥 누구나 다 맞추라는 보통 문제예요. 난이도 조절령은 미군정식의 농지계획을 얘기하고, 우리 일반 맞으라고 주는 것은 남한의 농지계획법이에요. 자, 미군 갑니다. 신안공사 설립. 미국 애들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국 애들이 대한민국 사람 좀 몰랐어요. 우리를 그냥 바보 취급한 것 같아요. 실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였으니까 당연히. 지금이야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고 국방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살았단 말이죠. 일본이 우리 조선에 대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 경제정책이 뭔가요? 일본 애들이? 동양 척식 주식에서 경제를 맡겼단 말이에요. 동양 척식 주식이라는 뭐죠? 자기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와서 경제적 이익 활동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기 돈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인들의 돈을 뺏어서 우리 한반도를 통치하는 방식을 만든 게 동양 척식 주식. 이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죠? 동척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살짝 바꿨다고. 이게 신한공사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신한공사는 미국이 주관하는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곳이에요. 이걸 똑같이 답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뭐야? 우리 실정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지. 민주적이 아니었던 비민주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가겠습니다. 기속재산의 불화. 기속재산은 우선적으로 분배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일제시대의 기업가나 기속업체의 관리들에 넘어갔다. 기속재산 체크하시고 일제시대의 기업가 밑줄 봐. 기업체.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 부장급들에게 땅을, 공장을, 회사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뜻이에요. 기성농지처리법. 미 군정은 남조선 가도 입법 의원으로 하여금 토지개혁안을 법안을 기초하게 했으나 입법은 대부분 이승만 한국민주당의 지주 세력이었기 때문에 입법 조치에 소극적이었다. 4번. 작년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2021년 난이도 문제예요. 상인과 지주들의 매점 매석으로 쌀값이 폭등하고 다른 물가로 올랐다.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자가 증가했고 미 군정에 의한 여론은 악화되었다. 실업이 늘어나야 되겠어요.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미 군정 시기에 실업자가 증가하다.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죠? 쌀값이 올랐다는 뜻이죠. 요즘치 뭐죠?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쌀 가격을 조금 전에 한 4만 원에 먹었던 거 막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평상시 쌀을 2배, 3배 값을 주하면 쌀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네, 미국 자회정책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네. 이 미 군정시 가장 대표 실패한 정책. 이건 원래 주로 7급에서 봤던 문제들인데 우리 9급에도 나오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도 노동자 총파업, 철도 노동자 파업. 미 군정의 사회 경제 정책에 반발, 철도 노동자 총파업. 이건 아까 사회주의자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작동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쉽게 나오는 9급 시험에 나오는 게 남한의 농지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정책 가장 많이 나온 게 반농이에요. 두 가지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가려면 여기 보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여기는 농지개혁. 딱 두 가지예요. 앞글자 따라서 외워버리면 돼요. 반농이에요. 이승만 정부의 정책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반농입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농지개혁법 하겠습니다.
제1공화국 경제의 기본 방향. 소작제 철폐 미치겠습니다. 소작제 철폐. 우리 지주 전호제에서 전호들이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들 있죠. 이거 소작료죠. 그죠? 소작료 주고 가는 거죠. 소작제가 철폐됐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거 물어볼 때 이승만 정부를 물어본다.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소작제가 철폐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농이 있었잖아요. 그죠? 철폐되는 이유는 뭘까요? 농지개혁이란 모든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갖다가 분배해 주는 거니까 결국은 소작제가 없어지는 거지. 모든 사람이 땅을 갖게 되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죠? 아니 여러분들 지금 각자 개인을 봐봐. 여러분들 땅을 3정부씩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3분의 1은 소작농이었어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소작농이 사라져버렸어. 다 땅을 주겠다. 굳이 남의 땅 농사 짓 필요 없잖아요. 생산의 일부를 줘야 되는데 내 전체적으로 내 열심히 해서 소작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소작제가 철폐된 게 이승만 정부예요. 농공의 균형, 기업발전, 자유, 사회보장제도 실시, 인플레이션 극복 등이 설정되었다. 농지개혁법 갑니다. 농지개혁법. 핵심 유상몰수, 유상분배 밑줄 긋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부는 유상으로 몰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합니다. 이렇게. 유상몰수, 무상분배. 좋아할 사람과 싫어할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나요?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죠. 농민들 좋죠. 갑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농사질 땅이 생겼으니까, 없던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은 뭐죠? 여기죠. 유상몰수는 또는 같은 말 유상 매입이라는 얘기거든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비싸게 사질 않아요. 그냥 날로 먹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주들은 엄청 싫어하겠지. 그렇잖아. 왜? 현재 시가로 땅을 사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저렴한 가격을 사가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사긴 사가는데 뭐죠? 정부에서 이걸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상으로 술 먹는 거야. 예상으로 밥 먹는 거야.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주들에게 제 가격을 쳐주지 않고 예상으로 날로 먹는 거예요. 그럼 지주들이 뭐라 그래? 아니 땅 가져가서 뭐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못 줍니다. 대신 정부에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종이떼기 하나 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가증권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국가가 돈 벌면 당신 돈을 줄게요. 이게 지가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하면 어떻게? 돈 벌어서 정부에다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 기간, 1년에 얼마씩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자, 농민, 소작농 입장에서는 땅을 받고 일정 기간 농사 지어서 몇 년만 어떻게 이익금을 일부를 주면 어떻게 자기 땅이 되는 거잖아. 되게 좋아지는 거잖아. 되게 지금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 여기입니다. 떵떵거려 살던 지주들이 갑작스럽게 날벼락 맞은 거지. 지가증권 맞은. 근데 이 지가증권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2년 뒤에 무슨 일이 발생됐습니까? 6.25 전쟁이 발생했어. 그 지가증권의 효과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가격이 떨어져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주들이 지가증권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 정책을 해서 몰락하게 돼요. 몰락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이 잘 될까 이축될까? 이축되지. 돈이 없잖아. 돈이 있어야 기업 활동을 할 거 아니야.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이승만 정부 초기에 기업 활동이 이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자본가가 사라져버려요. 오늘 아침 어떻게 삼성이, 현대님, SK니 이런 대기업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즈니스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만 회사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기업이 만들지 않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농지개혁법. 목적 가볼까요? 경자전만 줘요. 1번 끝에 경자유전. 밭갈 경자에 밭을 가는 자만, 즉 농사 짓는 자가 땅을 소유하는 뜻입니다. 경자유전입니다. 방법 갑니다.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적산농지는 국유로 흡수하여 영세농민을 분배하였다. 아까 적산농지 설명드렸죠? 적의 재산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것들. 산림, 임야 등의 비경제는 제 밑줄 긋습니다. 북한의
토지계획은 임야, 산이 다 포함돼요. 그러나 우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농지만 포함됩니다. 보실까요?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3헥타를 초과하는 농지를 국가에서 수매하여 이들 지주에게 해당 농지의 수확량의 150%로 5년간 연부상환을 적었습니다. 수확량의 150%로 5년간 연부상환, 매년 상환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50%를 5년 동안 연부상환을 5년 동안 갚으면 자기 땅이 된다는 얘기죠. 질문 하나 할까요? 땅이 비싼가요? 싼가요? 땅이 없는 사람이 국가로 땅을 받고 5년 동안 이렇게 연부 상환하면 된대요. 땅값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농민 입장에 산다면? 응? 싼가 비싼가 나한테 물어보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네가 대답해야지. 싼가요? 비싼 거야? 비싸죠. 나한테 질문하지 마. 네가 대답해. 그래. 비싸요, 싸요? 땅을 내가 받았는데 5년 동안 150%로 갚으래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싸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비싼 겁니다. 정부가 수매한 농경지 직접 경작하는 영세 농민의 3헥타를 한도로 분배하되 그 대가를 5년 연부상 3, 5, 15가 돼버렸잖아요. 150%가 돼버렸잖아요. 보통 우리 퍼센트율을 하면 100%가 끝이잖아요. 100% 초과는 150%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냥 비싼 거지, 이게. 이게 시험에 지문에 선택지로 나올 거란 말이야. 비싼 거예요. 싸게 농지가 매매되고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결과 오른쪽 갑니다. 신흥 지주계층과 소작제가 부활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의 농지계획은 어느 정도 자장농이 증가되는 계기가 됐으며 일부 대지주층이 즉가 증권의 투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산업자본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지주들은 농지계획 후 자본계획으로 전환에 실패하다 밑으로 긋습니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농지계획 후 자본과 계획으로 전환에 실패했다. 그래서 큰 기업이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삼성이 뭐냐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일정 고만고만한 경제 규모를 가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었다는 거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남한에서 농민들이 공산을 막는 이바지했다.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에 와가지고 후퇴할 때, 일사후퇴 후퇴할 때 얘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자고 이렇게 꼬시러 오는 거예요. 저기요, 우리 북한에는요, 사는 나라에 농지를 다 줄 거거든요. 북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저기요, 금년 봄에 받았거든요, 저도. 농지 준다고 저 꼬시지 마세요. 우리 가족 형제 다 여기 인천에 살거든요. 서울에 살거든요. 그리고 공산을 막는데 기여했어요. 일정 기간. 근데 아쉽게 6.25 전쟁으로 이건 중단돼요.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 53년까지 가요. 54년 전쟁이 휴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농지계획 재차 실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요. 했다, 수습했다, 했다, 완료되는 사진. 봐요. 자, 남북한 농지계획 비교봅니다. 남한, 북한 특징 보면 실시연도 북한 49년, 남한 49년 6월 제정, 50년 실시됐지만 어떻게 특징이 뭐라 했어? 남한은 6.25 전쟁으로 중단, 53년 실시. 북한 46년형.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북한이 농지계획이 빨라요. 북한은 토지계획이라고, 우리는 농지계획이라고 그래요. 대신에 꼭 기억하셔야 돼. 헷갈리면 안 돼. 농지계획에 남과 북이 있다면 북한이 빨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정보 수립이 있어요. 남과 북에서 이게 더 빠르다고. 농지계획과 정보 수립이 이렇게 교묘하게 섞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농지계획은 북이 빠르고 정보 수립은 우리 조금 빨라요. 계획안 갑니다. 남한은 농지개혁, 북한은 토지개혁. 특징 갑니다. 특징. 남한은 산림과 임야를 제외해
북한은 전국도가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5정보, 우리는 3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농지만 해당되는 거고. 방식이 다릅니다. 원칙. 남한은 유상매수, 유상배부. 국가가 지주에게 땅을 사서 그걸 국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유상분배라 불러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5년에 걸쳐서 150을 하나 한다. 북한 갑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5정부입니다. 자, 그럼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분배의 밑줄 그어봐. 그럼 무상분배 준다는 얘기는 사유재산이 있어, 없어? 내가 땅을 받는다는 뜻이잖아, 분배라는 얘기는. 봐, 그러면 토지개혁상에서의 무상분배는 북한의 초기 토지개혁에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이게 한국사 문제, 기출문제예요. 되게 까다로운 문제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사유재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지개혁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유재산 인정돼요. 하살표 하시고 6.25 전쟁이 일어났죠. 50년에. 53년 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53년 휴전 이후에 집단 농장화가 되면서 공산화가 돼요. 사유재산이 사라져요. 살짝 적으시면 돼요. 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에 집단 농장제로 운영이 되면서 사유재산이 끝났어요. 없어졌어요.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